애플의 제품 전략 사이클은 아이폰 출시가 있는 애플 이벤트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연도 WWDC에서 마무리되죠. 마찬가지로 작년 아이폰 12의 등장과 함께 애플의 새로운 제품 전략 사이클이 시작되었고, 이후 13인치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가 M1 프로세서를 달고 시장에 등장했는데요. 올해는 아이패드 프로, 새로운 아이맥이 애플 실리콘을 탑재하고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2020-2021 시즌 애플의 마지막 이벤트 WWDC가 남았죠. WWDC는 말 그대로 애플 개발자를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제품 발표를 위한 이벤트는 아니지만,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4의 키노트가 바로 이 WWDC에서 나왔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애플은 WWDC를 통해 신제품을 선보여왔죠. 물론 단순히 과거에도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WWDC에서 하드웨어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WWDC의 의미를 주목해보면 특히 이번에는 꽤 멋진 신제품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WWDC는 애플과 함께 이 애플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개발자들에게 애플이 그리고 있는 이 미래 비전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이벤트이고, 이때 수많은 이야기들보다 잘 만든 신제품을 보여주는 것만큼 효과가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애플 실리콘으로의 전환이 있었던 2020-2021 시즌의 경우는 애플이 WWDC에서 개발자들에게 더 큰 확신을 주어야 할 시점이라는 점까지 고려해본다면 이번 WWDC를 기대해볼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마련되죠. 앞으로 애플이 그리는 이 상방 통합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인텔 시스템 기반으로 구축해온 맥의 앱 생태계를 다시 애플 실리콘 기반으로 변환하는 작업은 결국 이 개발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개발자들이 이 수고스러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애플 생태계에 대한 더 큰 확신이 필요한 시점, 바로 이것이 이번 WWDC에서 훌륭한 신제품을 들고 나올 거라 예측하는 이유, 우리가 이번 애플의 개발자 회의를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우선 올 시즌 초반에 있었던 하이라이트들을 정리해보면 A13의 라이트닝의 뒤를 이은 이 파이어스톰 코어가 등장하고, 다시 코어 개수를 늘린 M1 프로세서가 등장하며 애플은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의 하단부, 그리고 아이맥의 심장을 모두 애플 실리콘으로 채웠죠. 이제 애플 실리콘의 세대 교체를 완성하기 위해 남은 퍼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이번 WWDC에서 가장 먼저 기대 봄직한 부분은 아마도 아직 남아있는 맥북 프로 16인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와 함께 기존 13인치 맥북 프로 역시 14인치로 리뉴얼 될 것 같다는 소식도 함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맥북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애플의 차기 프로세서의 코어 개수와 관련해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올 여름 WWDC에 등장할 맥북 프로의 코어 조합은 아마 이 두 부분 중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올 초까지는 8+4 조합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가 최근 한두 달 사이 8+2 조합으로 예측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 TSMC 이 N5P 공정에 이미 차세대 애플 실리콘이 초도 물량 생산에 돌입한 상황에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스몰 코어 개수가 줄어든 8+2 조합이 유력해 보이죠. 만약 그렇다면 한정된 다이 사이즈를 고려해 리틀 코어 개수를 더 줄였고, 리틀 코어를 더 줄였어도 전력 소비 효율을 뽑아내는 데 자신이 있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GPU의 경우는 16, 32코어 옵션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이 역시 현재 8개에 불과한 이 GPU 코어 개수가 배로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약적인 그래픽 처리 성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WWDC에 등장할 맥북은 M1을 통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성능의 향상, 그것을 훌쩍 넘어서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는데요. 터치바의 삭제, 돌아온 맥세이프와 SD카드 리더, 그리고 4개의 썬더볼트 포트에 추가 메모리 옵션까지 M1 맥북에 가졌던 아쉬움을 넘어 그동안 애플이라 어쩔 수 없다 단념했던 부분들까지 다시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보여줄 애플 생태계에 대한 미래 비전과 확신, 우리가 이번 WWDC의 이야기들에 주목해볼 충분한 이유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이 어딘지는 명확하죠. 이 코어 개수가 늘어나며 조금씩 상방 통합을 진행해 나갈 애플의 모습,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단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최근 이 로직 반도체 시장에서 각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이 패키징 기술인데, AMD의 칩렛 디자인 혹은 인텔의 EMIB와 같은 것들, 지난 시간들을 통해 간단히 정리해본 이야기들이죠. 반도체들을 각각 따로 생산해 기판에 모으면서 웨이퍼의 생산성을 올리고 한정된 캐파에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그렇게 생산될 각 기업들의 로직 반도체
성능 향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코어의 개수가 배로 늘어나며 애플의 상방통합 비전이 완성을 향해 가는 시간. 그런데 이 지점에서 그렇다면 AMD나 인텔과 같은 이 경쟁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공정에 적용하고 있는 기술을 뒤늦게 애플이 적용하는 셈인데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애플은 인텔처럼 실제 이 기술을 가진 기업도 아니고 적용 시점도 매우 늦었죠. 하지만 애플을 주목하는 이유는 늦게 시작해도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인데, 작년에 등장한 M1 프로세서는 저전력 CPU 라인업에서 워낙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의 모두가 M1의 성능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는 데 열중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애플의 로직 반도체 비전을 두고 과연 이 M1이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발열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야겠죠. 4K 영상 편집과 같은 무거운 작업을 하면서도 펜 사용이 압도적으로 적은 이 M1 맥북을 보고 있으면 애플에게는 앞으로 코어를 더 늘리고 코어 클럭을 더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간 인텔 프로세서의 그 엄청난 발열을 버텨오며 특히 발열 처리를 위한 설계 역량이 업계 최고 수준에 다다른 애플입니다. 그런데 이번 M1 프로세서의 경우 아예 펜이 없는 맥북 에어에서도 맥북 프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성능을 보여줄 정도로 아예 프로세서단에서 이 발열을 극도로 억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폼팩터의 여유가 있는 16인치는 물론이고 최상단의 맥 프로로 이어지는 애플 제품들의 업계 최고 수준의 발열 설계는 향후 애플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먼 곳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강력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독자 프로세서의 압도적인 저발열, 그리고 애플이 오랜 시간 인텔 CPU의 극악의 발열을 견디며 배양해온 극한의 방열 설계 역량. 우선 작년 M1이 등장하며 모바일용 프로세서 영역에서 ARM 진영의 CPU가 X86 진영 CPU의 성능을 능가할 수 있음을 이미 증명했고, 이제 코어의 개수가 배로 증가하며 iMac 프로에서 맥 프로로 이어지는 HPC 영역으로의 상방통합을 이어나갈 애플, 그리고 앞으로 애플 실리콘이 달성해갈 성능과 함께 애플의 상방통합 비전을 주목해볼 두 번째 지점은 바로 운영 효율인데요. 패키징 기술이 가져올 배수의 마법은 단순히 성능의 양적 상승을 넘어 규격화된 생산을 통해 운영 효율이 극대화되는 데 그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개의 파이어스톤 코어, 두 개의 아이스스톰 코어를 통해 아이폰에 들어갈 A14을 만들고 4개의 파이어스톰, 4개의 아이스톰 코어를 통해 M1을 만든 것처럼 애플의 로직 반도체 설계 역량은 한 지점에 집중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코어가 배수의 마법을 통해 전체 생태계를 커버하는 그 어떤 로직 반도체 기업보다 단순하고 그래서 또 가장 효율적인 로직 반도체 비전. 가장 먼저 시작하지 않았어도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애플의 비전. 앞으로 애플의 로직 반도체 비전에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해도 되는 이유입니다. 파운드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가 누구인지 그들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3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애플은 바로 이 3가지 포인트들을 모두 갖춘 파운드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죠. 혹여 이 대량 수주라는 문장과 관련해 퀄컴이나 미디어텍의 이름이 더 먼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표가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중저가 라인업에서의 판매가 대부분인 이 미디어텍은 두말할 나위 없고, 퀄컴의 경우에도 언뜻 보기에 우리는 이 대부분 스냅드래곤 888과 같은 하이엔드 라인업을 떠올리지만 실제 그들의 판매 포트폴리오는 아주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신 공정이 필요한 8 시리즈의 경우는 이 구성비가 10% 미만에 불과하죠. 따라서 TSMC에게 최신 공정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파트너가 누구이냐는 점을 두고 퀄컴이나 미디어텍은 애플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다란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애플에게는 이제 상방통합이 시행되며 PC 시장의 수주량이 계속해 더해지게 되겠죠. 향후 애플이 어떤 식으로 M2 프로세서를 만들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그들의 행보를 보고 판단컨대 아마도 애플은 기준 코어들을 가지고 코어의 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 상방통합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 캐시나 클럭 정도를 조정할 수 있겠지만 패키징 기술의 이 배수의 마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이 되는 코어 조합을 하나의 기본 셋으로 만들어 놓고 TSMC가 자랑하는 3D 패브릭 패키징 기술을 통해 이 전체 라인업을 모두 커버하는 컴팩트하고 가장 효율적인 운영 전략을 가져가겠죠. 따라서 앞으로 애플의 상방통합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오랜 시간 또 단일 품목으로 대량의 수주를 줄 수 있는 기업, 이 애플이 가진 매력은 절대적인 것으로 변화하겠는데요. 애플이 TSMC의 1티어 기업이 되는 이유, TSMC가 그들의 최신 공정을 애플에게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이유 아주 쉽게 설명이 되죠. 패밀리스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이 영역에서 업계 최고 파운드리 공정을 독차지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가진 기업, 애플의 승리 공식은 이미 확고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애플의 상방통합 비전을 위해 남은 2개의 퍼즐 중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이미 가진 애플, 그리고 마지막 남은 퍼즐은 그렇게 완성된 생태계를 더욱 강력한 앱들로 채우는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주체. 이번 WWDC는 단순히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의 개발자 회의를 넘어 이제 로직 반도체 시장 흐름을 뒤바꿀 핵심 팹리스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애플의 로직 반도체 비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것. WWDC에서 등장할 신제품 너머에 있는 진짜 이야기들, 그 관전 포인트들이 정리가 되시나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는지까지 돌아오는 WWDC 이후 자세히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